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3일 금요일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신정부가 들어선 뒤에 처음으로 좀 무거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로 인해 양시장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스닥 외국인의 이탈이 점점 더 확대가 되면서 낙폭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으로 또 위기를 대처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오늘 마켓 A컷은요, 당연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와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전면 충돌 현실화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면서 길게 이뤄졌던 우리나라의 허니문 랠리가 마침표를 끊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테헤란을 향해서 폭격하는 영상 함께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면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게요. 지금 이란에서는 그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는데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충돌과 관련돼서 시그널이 없었을까요? 몇 번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오만의 중재로 인해서 핵 합의 복원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5월과 6월에 진행을 한 것인데 그게 지금 교착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강경하게요. 우라늄 농축 중단 없이는 우리가 합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맞춰줄 그러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지금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 중동을 떠나야 할 것이다라는 이러한 말도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이란의 핵협정 위반을 선언을 한 것이 좀 지금 도화선이 된 것 같습니다.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 그리고 핵 비확산 협정에 탈퇴를 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면서 트럼프가 미국에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중동에 있는 사람들 다 다시금 나와라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특히나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스라엘이 곧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중동 주재 인력이 철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에 대한 시그널을 조금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도움 없이 단독적으로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역시나 이스라엘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또 풀어질지 이 부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작전명은 이스라엘에서 사자의 나라 작전이라고 지금 명명을 했고요. 지금 이렇게 폭격을 하자마자 영공을 폐쇄했고 전국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란에서 반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대응책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 보시죠.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좀 시그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요, 이렇게 본격적인 타격이 나오자마자 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WTI와 브렌트 원유 가격의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공급 차질 우려로 인해서 중동 리스크가 즉시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10%가량 상승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통적인 위험회피 화폐인 엔화 같은 경우에도 강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달러 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2엔대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전통적인 위험 자산 원자재로 분류되는 금 역시나 강세로 돌아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국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전쟁에 대한 소식, 폭격에 대한 소식이 나오자마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32%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정규장이 개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선물 지수가 좀 강하게 좀 변동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P 5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위험 자산의 이탈 흐름이 뚜렷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같은 경우 좀 혼조세가 펼쳐지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는데요. 디지털 안전자산으로 최근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은 좀 하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도 명확하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요. 국내 증시 역시나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오전장에 좀 회복을 할까 반등을 할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금요일장 끝나게 되고 주말 사이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특징적인 게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눈에 띄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만약에 주말 사이 확전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을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주목받는 기업들이기도 하고요. 방산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전면전에 나서게 된다면 미사일과 같은 방위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동에서 발발을 한 거라서 정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는 점, 주가에 바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에 해상 물류 운임이 또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전쟁이 확전됐을 때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LNG 선박과 관련된 기업들뿐만 아니라 페노션과 같은 기업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동량과 관련된 기업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드론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위성이라든가 보안 같은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피해 업종도 명확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데 당연히 항공과 여행 관련된 그러한 업종분들에 속해 있는 종목들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동의 수주가 좀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가 되는 건설이라든가 플랜트 관련된 기업들도 한 걸음 떨어져서 보려는 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재라든가 화장품 관련돼서는 중동 내 한류 수요가 둔화될 우려가 있고 수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도 최근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 순방하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염두하시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 이렇게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을 구분하면서 그 실시간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 맞는 겁니다만 긍정적인 이벤트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도 정책과 관련돼서 이슈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재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을 보게 된다면요.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재계 인사들이 모두 다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LG와 롯데의 재계 인사들이 총 출동하면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다룬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선거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마음이 편하다라는 그런 언급도 했고요. 외교 안보로 인해서 기업의 경제 영토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 합리화를 가감히 하고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는 기업 위주의 또 발언도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조금 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과 관련되는 인사도 좀 추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기업들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것이다라면서 기업과의 화합에 대한 그러한 시그널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안들로 확산되게 된다면 국내 증시 정책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은 또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장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정책이 조금 더 잘 가게 된다면 정책 관련된 기업들은 더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동 전쟁이 주말 사이에 확전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수출 수급에 대한 충격 우려가 시장을 흔들 수가 있고요. 글로벌 자산 자체,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한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시장을 또 하방으로 이끌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외적인 리스크와 대내적인 기대감이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허니문 랠리 이후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우리 증시가 리스크 테스트를 쉽게 통과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는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의 확정 여부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주말 사이 중동 전쟁과 관련된 중동 폭격과 관련된 이야기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월요일장에도 예측보다는 대응하는 장세로 시장을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데이컷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2시 구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지 하락폭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시장 2시 10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우선 국내 증시 8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7거래일 상승 이후에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특히나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을 더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1.4%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5%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900선을 하회했는데요. 장중 흐름 통해서 조금 더 짚어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그래도 오늘 장 초반에는 2,932선에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내 하락으로 좀 전환을 하면서 2,877선이 저점이었고요. 현재 1.3% 하락하면서 저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낙폭이 더 큽니다. 3% 넘게 빠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역시나 코스닥도 저점 부근에서 움직임 나오면서 762포인트 선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하는 흐름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 5,500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크지는 않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7거래일 만에 매수로 포지션 잡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2,2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890억 원 매도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 담아내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폭이 조금 더 크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2.7% 넘게 빠지면서 57,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현재 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6%대 하락세, LG에너지솔루션도 최근에 2차 전지 그래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4% 넘게 빠지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었는데 오늘은 팔아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7%대 넘게 빠지고 있고요. 또 2차 전지 역시나 부진하죠. 에코프로비엠 5% 넘게, 에코프로는 4.8%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제약바이오도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 많이 끌어내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는 흥구석유입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습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간밤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이 석유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부 종목들이 이미 상한가 도달을 했고요. 흥구석유도 역시나 상한가 도달 이후에 계속해서 이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기화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 체크해 보시죠. 네, 이 중동의 전쟁 테마 하면은 이 석유 관련해서 또 해운주도 같이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흥하해운도 강합니다. 29%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 측에서도 이스라엘에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스라엘 측에서도 공습 이후에 바로 이 영공을 닫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어서 장기화에 대한 전망, 이에 따른 해상 운임 증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해운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넥슨 게임즈 오늘 그래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텐센트에서 넥슨 게임즈의 인수를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블룸버그 측에서 이 텐센트 홀딩스가 게임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넥슨 딜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규모는 150억 달러, 하나로는 20조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 소식에 오늘 장 초반 급등 흐름 이어가다가 현재는 상승분 조금 반납을 했지만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다라는 점, 11%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주영이었습니다. 네, 마켓 네이커 심층 분석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전달해드린 브리핑 내용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고요. 오늘은 헤르메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이죠. 이란을 공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시장 굉장히 강하게 하락하고 있고요. 이번 사태가 과연 장기정으로 갈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조금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실시간 WTI 선물 가격이 급등을 하는지 네. 오늘 엄청 급등하고 있죠. 그리고 전일에도 이미 좀 힌트를 줬었고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미 움직였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급등한 것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은 뭐 한두 개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뭐 석유, 네. 석유 유통 관련된 쪽들, 해운, 그다음에 천연가스 뭐 이 세 개들이 보면 거의 다 상한가예요.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은 뭐 사실상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이제 그 이미 로이터나 이런 데서 좀 기사가 나왔지만 좀 폭격으로 이제 사상자들이 좀 발생을 했죠. 수뇌부가 또 사망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안타깝게도 사망을 어쨌든 네. 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핵심 인물들이 네. 좀 사망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또 이제 그런 국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것들도 되게 챙기는 게 중동 특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복을 할 확률이 저는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전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좀 이런 조율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치고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어쨌든 이 부분이 조금은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급에서도 좀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미니 지수 선물 미국에서도 1.5%, 1.7%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미국장에서 금요일 날 본장이 열리고 더 떨어져 버리면 네. 아마 다음 거래일까지는 영향이 좀 일단 적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변수 포인트도 있죠. 변수 포인트는 우리가 이제 6월 15일에 이란과 네. 미국의 원래 협상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원래 이스라엘이 오늘이 타격을 얘기한 날이 아닙니다. 이제 새벽에 우리나라 장이 열리기 전에 15일에 만약에 네. 협상을 하지 않으면 오늘 15일에 협상이니까 하지 않으면 타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틀을 그냥 빨리 땡겨서 그냥 때린 거예요. 그래서 요게 조금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외신에서는 어쨌든 추가적인 공습에 대한 가능성이 기사들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보복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의 연속성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복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더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듭니다. 결국 뭐 중동이라는 지역 특성상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그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뭐 이거는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주식 시장으로 본다면 오늘 같은 테마주에 대한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법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결국에 핵심인 것 같아요.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어느 정도로 좀 그런 얘기를 하는지가 중요한데 네.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그게 또 바로 나올까도 좀 물음표이고요. 그리고 전쟁으로 어쨌든 빠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면 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뭐 벌써 국제유가 튀기는 것만 보셔도 이제 공급에 대한 문제가 네. 생기니까 나오는 거고 해운주 왜 올라가겠습니까? 이 물류 이제 해협들을 막 닫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제 물류에 대한 차질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 비용을 어디다가 전가를 하겠어요? 당연히 물건 가격에 전가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전쟁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관세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을 좀 봤을 때 특히나 소프트 데이터에서는 가격에 대한 전가가 좀 이뤄지고 있고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상황이고 요즘에 미국 증시가 그나마 좀 올라왔었던 거는 예상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게 되면서 이러면 이제 뭐 관세도 조금 좀 정체고 물가도 안 올라가니까 괜찮겠거니 했는데 이게 지금 에너지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리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물류 가격 올라간 게 반영이 되고 또 에너지 가격 올라간 게 반영이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CPI 데이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시면 에너지 가격 쪽이 두 자릿수 이상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WTI가 그때까지만 해도 반영되는 수치가 60 이하예요. 네. 지금 60대 거의 후반까지 올라오고 70을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에너지 가격이 올라왔을 때 과연
끈적끈적한 그 CPI 데이터, 쉘터 부분, 그다음 푸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만약 에너지 가격이 슝 올라오면은 뭐가 생기겠습니까? 금리 인하 안 하겠죠. 그러면 이게 옆으로 쭉 넘어가면서 기대감을 가졌었던 부분이 확 밀리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얘기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워낙 영향을 주는 쪽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어느 방향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사실상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요인은 매우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운주 얘기하니까요,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해운주 코로나 때 네. 해운주 강하게 갔을 때 있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때 어쨌든 그 항공 관련돼서도 물류 일을 하면서 그때 실적도 항공주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항공주요? 네. 항공주는 오늘은 완전 하락하긴 하는데 네, 유가 급등으로. 하락하는 이유가 있죠. 네. 일단 보잉 네. 787 네, 네. 관련해서 이제 추락을 했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일단 항공주는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여행에 대한 우리가 그 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그런 네. 추락 사고가 있었을 때에 그 여행객들이 그쪽 관련된 항공인 이런 거 쫙 뺐거든요. 그리고 여행도 한동안 가지 말자 해가지고 뭐 비행기 예약 취소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좀 타격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때는 여객 수요가 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람을 안 하고 그걸 화물로 떼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사실상 실적은 화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객 수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객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그럼 비행기가 고정적인데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있는 사람 너 나가라 이러고 나서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상 화물에 대한 이벤트가 크게 반영되기엔 전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거기다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때문에 또 이제 그런 항공 네. 물류 쪽을 또 이제 LCC 쪽으로 넘기는 방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 부분에서는 크게 부각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좀 잡히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런 거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원자재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물가는 올라갈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 한번 올라가면은 안 떨어진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네. 저는 뭐 별로 안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세적으로 제대로 해소가 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수출입 데이터가 지금 다행스럽게도 반도체 쪽에서 이제 디램 가격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수출 데이터를 좀 캐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10대 품목 중에서의 흐름을 보면은 대부분이 8, 9개는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수출도 반도체가 거의 캐리를 하는 거지 나머지 쪽은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일단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강화가 되면서 만약에라도 우리나라 반도체가 조금 꺾이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수출 데이터는 박살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수가 매우 안 좋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좀 주요 지역들을 가보면 압니다. 뭐 물론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야, 서울에서도 성수 가보니까 성수는 엄청나게 좋더라. 근데 금요일 날 그 을지로 쪽 지나가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람 없죠. 네. 근데 거기만 없는 게 네. 아니라 그 이제 서울이 어쨌든 인구 밀집 네. 지역이니까 서울 지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은 사실 일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상 상권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좀 안 좋아진 상황이라서 그 일자리가 많다는 서울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강남권 완전 죽었습니다. 그리고 압구정 신사도 완전 죽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나마 뜨고 있는 게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성수, 막 이런 핫플레이스라고 불리는 그런 쪽들만 좋지 대부분이 공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폐업률이 지금 코로나19 때보다 더 높습니다. 게다가 인건비 올라가다 보니까 청년 취업 엄청 심각하고요. 요즘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브이로그를 보고 다 업무를 숙달을 하고 간다라고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알바를 거의 취업하는 것처럼 준비해서 간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되게 답답하죠. 인건비가 비싸니까 막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카드 소비 지출 기사 보시면 다 나와요. 지금 연체율도 높고 그다음에 그 부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기업들 하나씩 쓰러져 나가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쵸. 사실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물류비 상승도 이게 결국엔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게 장기화가 되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에게는 저는 매우 안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물류비 상승 이야기 나오니까 뭐 지난번에 화장품 관련 기업들도 요 이슈로 인해서 좀 주가가 흔들렸던 기억도 나는데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좀 특이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코스피에서는 안 팔아요. 네, 26억 원가량 좀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크지는 않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 자금 흐름? 네, 일단은 안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아. 거죠. 네, 그거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수급 주체를 보시면 결국엔 SK 하이닉스가 1,813억 현재 시간 기준으로 지금 수급 1등이고요. 나머지가 현대, 기아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문제는 수급이 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막 네. 400억, 300억 이렇게 되고 있고요. 매도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1,200억으로 제일 많이 팔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MM 이런 순위인데 이것도 막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 같은 경우는 거의 6천억 원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 지수 자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바스켓으로 던지고 있으니까 네. 특정적으로 쏠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좀 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만약에 이제 상법에 대한 기대감이 대통령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도 큰 내용이 없고 좀 지지부진하다면 그러면 단기간으로는 이게 좀 바로 발표가 안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이제 해외 지수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잠시 도망갔다가 다시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거기에 트리거가 되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에요. 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워낙 강세 흐름으로 가고 있었고 워낙 절상에 대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환차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들어왔는데 이렇게 돼서 만약에 달러가 강세가 되고 만약 달러가 1,400원, 1,500원 1,500원대까지 힘들겠지만 1,400원대 만약에 초중반까지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들어와 있는 것에서 전체 자산이 그냥 마이너스 6%, 7% 찍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감안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외국인 수급 이탈이 굉장히 크게 나올 거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역시 3,000, 3,200 하반기에 가면 되죠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조금 쉬어갑시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차익 나올 거고 그런데 이제 원하는 대답들이 안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지수가 좀 꼬꾸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쟁이 너무 길게 가면은 우리나라 시장에게는 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중동 이슈 속보가 좀 올라와서요. 이스라엘군에서 좀 발표가 났는데 이란이 몇 시간 동안 드론 100대 이상을 발사했다. 이런 이야기 지금 한 3분 전쯤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게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서 시장에 계속 좀 흔들림이나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섹터를 좀 봐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완전히 나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상황으로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 트레이딩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테마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가는 해운, 그다음에 국제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 방산도 일반 오늘 에라진액선 이런 종목군들도 움직이긴 했지만 아시잖아요. 한일단조 이런 종목군들 있죠. 휴니드 이런 애들 좀 가벼운 애들 막 움직이니까 그런 애들 풍산 같은 종목군들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드론이 지금 좀 막판에 움직이고 있는데 드론은 거기에서 공격한 것도 있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드론을 또 신설한다라고 오늘 새벽에 또 얘기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복합적으로 좀 연결이 되고 있고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이 많이 엮이니까 그런 것들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철저하게 산업 성장이 나오는 조선 방산 변압기 원전 이런 쪽들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 전쟁이라는 이슈가 해소가 됐을 때에 뭐가 산업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고 넘버도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고 향후 2년 3년 2년 3년이 뭡니까? 5년 10년까지도 지금 막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적인 성장이 나오는 종목군들이거나 아니면 지주사나 이제 금융에서는 전 증권만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주사를 하시는 분들은 지주사라고 그냥 다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랠리는 이미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PBR 수준만 보시는 게 아니라 ROE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회사와의 연결고리를 좀 같이 보셔가지고 네. 자회사에서의 이런 실적 기대감이 있거나 성장 기대감이 있는 혹은 자사주 처분을 많이 할 수 있는 자사주 지분이 높은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선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번 주 우리 시장 1시간 남았거든요. 네. 네, 좀 매도 수익이신 분들 매도하고 가야 될까요? 이게 좀 궁금하네요. 주말 껴있으니까요. 이거는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포트가 네. 상법이나 이런 것들로 포트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네. 굳이 대응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이제 뭐 내 포트가 약간 조금 뭐 그런 쪽과 벗어나 네. 있고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내가 주가가 안 올랐는데 이렇게 지수 떨어질 때 얻어맞는 종목군들은 좀 조정을 해놓으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차관 본부장과 함께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이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상법 개정안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기업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추억의 도시락 라면이랍니다. 추억의 도시락 라면. 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라면 맛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라면 좋아하시나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서민 음식의 대표주자 라면이 이제 장바구니 부담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요? 근데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혹여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이라도 좀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올해 주요 라면사들은 약 10%씩 일제히 가격을 인상하면서 라면 2,000원 시대가 본격 시작된 것이죠. 거기에 계란 가격이 한 판 7,000원을 넘어서며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물가의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그럼 물가는 오르지 않는 게 좋은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적당한 물가 상승은 기업의 성장, 고용 창출, 소득 증가 등 경제에 활력을 주기 때문이죠. 다만 너무 많이 오르면 서민 생활이 힘들어지고 반대로 너무 안 오르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적절한 물가 상승률, 즉 목표를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물가를 관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걸 바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파월 의장이 미국 FOMC 기자회견에서 자주 하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Inflation has moved much closer to our 2%. That inflation has moved closer to our 2% longer run goal, above our longer run goal of 2%, our 2% longer run objective.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중앙은행이 앞으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연간 얼마로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에 맞춰 금리를 조절하거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식으로 물가를 관리합니다.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른다 싶으면 금리를 올려서 돈을 덜 쓰게 만들고 반대로 경기가 너무 침체돼서 물가가 안 오른다면 금리를 내려서 소비와 투자를 늘리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리 조절이 경제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비싸지면서 기업과 가게가 돈을 덜 쓰게 되고 이자 부담이 커진 기업은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 속도가 느려지고 증시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성장주나 기술주 같은 종목이 영향을 많이 받죠.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대출이 싸지니까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경기도 활기를 띠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이자 부담이 줄어든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투자자들도 주식에 더 관심을 갖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금리와 물가, 경제, 그리고 증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물가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기준 금리를 발표함으로써 투자자나 기업들도 앞으로의 경제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어 경제가 불확실하지 않게 움직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1998년부터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도 미국과 같이 연 2% 수준입니다. 이 목표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고 발표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를 정하고 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해 경제를 안정시키는 정책이고 이때 금리 변화는 경제의 움직임과 주식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 저희가 발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풍족한 하루 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민영입니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종목 파인더 통해서 정확한 종목 이슈들 진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압박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주에는 다시금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최근에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반등의 조짐이 좀 보였는데 다시금 휘청거리는 모습이죠. 트럼프 대통령 간밤에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식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외국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그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면서 이 관세가 높을수록 그들이 이곳에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해외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투자를 또 한 번 압박하는 이러한 발언을 내놓은 건데요. 이미 지난 4월부터 25%의 자동차 품목 관세가 적용이 되고 있죠. 국내 대기업이 미국 내 생산 시설을 더 늘리게 된다면 중소협력업체들에게 타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적용되고 있는 이 자동차 관세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점 확인된 상황인데요. 4월에 미국 수출이 6.8% 수준이어서 5월에는 또 8.1%까지 이 하락폭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이탈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GM의 경우에는 글로벌 생산 전력을 미국으로 되돌리면서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 한국 사업장은 축소될 것이란 우려감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는 자동차 가격이 인상이 줄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가격 할인을 유지하고 있지만요. 신차의 재고 물량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정책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자동차주 줄줄이 약세를 또 그리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동반 1%대 내림세, 현대모비스도 1%대 내림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SL과 HL 만도와 같은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에는 조금 더 타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5에서 6%대까지 내림폭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IT 공룡인 텐센트가 이제 넥슨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오늘 전해졌습니다. 넥슨 게임즈의 주가는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현지 시간 12일 보도 내용을 좀 보자면 중국의 텐센트 홀딩스가 게임 부문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넥슨을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의 인수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넥슨의 창업자인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고요.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가 인수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또 거래 구조 등은 어떻게 되는지 등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식 전해진 가운데 지금 넥슨이나 텐센트 측에서는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또 확실하게 아니라고 부인하고도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넥슨의 지배구조는 고 김정주 회장 일가에서 한국의 비상장사 NXC, 일본 상장사 넥슨, 한국의 비상장사 넥슨코리아, 한국 코스닥 상장사인 넥슨게임즈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텐센트의 경우에는 이미 국내 게임 엔터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국내 상위 게임사인 5개 게임사 중에 3개인 크래프톤과 넷마블, 시프트업에 이미 2대 주주로 올라와 있고요. 또 지난달 말에는 하이브의 지분을 모두 취득하면서 SM엔터 2대 주주로 등극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엔터와 YG엔터의 지분도 4%가량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가운데 텐센트가 넥슨을 또 인수하게 된다면 중국에서의 사업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넥슨 게임즈의 경우에는 게임주 안에서 단연 돋보이는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10% 이상 뛰면서 16,79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프트업과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은 강세 흐름 보이고요. 게임주 안에서는 힙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와 크래프톤은 약세 흐름 보이면서 크래프톤이 4%가량 내린 36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방산주는 줄줄이 또 신고가를 쓰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공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전쟁 소식은 이제 그만 듣고 싶지만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총리가 용감한 공군 조종사들이 이란의 테헤란 전역의 핵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을 타격했다면서 필요하다면 작전을 이어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런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주말 사이에 어떠한 전쟁 관련 헤드라인이 나올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풍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NH투자증권이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싼 방산주다라고 극찬을 했고요. 국내에서 유일한 탄약 생산 업체라면서 글로벌 탄약 수요 급증으로 방산 부문 실적 성장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24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실적 성장세 앞으로도 이어갈 것으로 봤고요. 2분기 영업이익 47%나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력 사업인 신동 부문의 마진도 높아질 것으로 봤는데요.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성 개선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 11만 5천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방산주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풍산의 경우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가량 올라가면서 10만 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휴니드와 LIG 넥스원, 빅텍도 두 자릿수대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5% 가까이 오르면서 9만 4,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네요. 오미크론의 후손인 님버스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6월 초 기준으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님버스 변이라는 것이 전체 코로나19 사례 중에서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기존의 오미크론 계열 변이가 38%여서 거의 따라잡았다, 비슷한 수준으로 흔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님버스의 비율이 15%에 불과했다라는 점에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고 짚었고요. 특히 유럽과 미주, 서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 우려 요인으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님버스 변이 같은 경우에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변이인데요. WHO에서는 님버스 변이가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 변이로 전염력이 커졌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기존 변이보다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현재 승인된 백신들도 님버스 변이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불안감 좀 낮춰주는 그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주 흐름도 함께 점검해 보시죠. 오늘은 수젠텍이 3%대 오름세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강스텐 바이오텍, 랩지노믹스가 빨간불 켜고 있지만 그리 강하진 않습니다. 강보합권 움직임 포착되고 있고요. 진원생명과학과 샤페로는 하락 전환하면서 1에서 2%대 내림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이슈들 그리고 주요 종목들의 흐름까지 점검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증권가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SK증권 서용훈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징주들 점검해 보고 있는데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는 풍산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 상황 속에서 최근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요 배경을 따지고 본다라면 첫 번째로는 구리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이 있으면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산 관련해서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방산주들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풍산 같은 경우는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 상당히 좀 상승력이 떨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급이 좀 유입되고 증권가에서도 방산주에 대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사이에 지정 확정 리스크가 지속된다라면 여기에 따른 흐름들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특징주로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카카오페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실장에 대한 또 신규 임명이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권 진입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이슈가 그냥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민주당에서도 암호화폐에 관한 산업진흥을 위한 1호법을 발의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워낙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까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종가 베팅주 여쭤보고 싶은데요. 종가에 베팅한다면 어떤 종목을 골라보실까요? 네, 오늘 제가 종가에 좀 보는 종목으로는 폴라리스 오피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으로서 좀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스트에이드와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좀 기대감이 좀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번째 AI 산업 육성으로 인해 카카오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왔듯이 AI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기관의 매수세와 동반해서 박스권 횡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단기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전략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의 종가 베팅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의견 들을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서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파이널샷에서 포착한 15개의 특징주들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앞서 설명드린 넥슨 게임즈 이렇게 한가운데 와 있고요. 파마리서치, 풍산, 코스맥스까지 눈에 띕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들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떤 종목 꼽아주셨을까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만나볼게요. 삼성전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약세 흐름입니다. 현재 2% 넘게 좀 빠져가고 있는데 SK하이닉스 대비 조금 또 부진해요. 네. 어떤 대응이 현재 좀 좋겠습니까? 네, 오늘 수급상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 있는 부분이 좀 포착이 돼서 그 부분 설명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삼성전자 오늘 하락의 어떤 주요 요인, 기사를 보면 사실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좀 삼성전자 치고는 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점 물량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가장 많이 나온 기사는 일단 미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가전제품들의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철강이 들어가는 제품들에 한해서 관세를 이제 그 철의 함량에 대로 무게대로 이제 부여를 하겠다.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에 25%였다가 이제 5월 달에 50%로 이제 2배 정도 인상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영향이 있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 이제 전체 매출 대비해서 이제 가전 쪽 매출이 TV랑 이제 상업용 디스플레이 보통 우리가 샤이니지라고 표현을 하는 두 개를 합치고 그 다음에 가전 다 합쳐도 전체 매출 대비해서 한 20%가 될까 말까 하고 그 중에서 또 미국 쪽에서 자체 생산도 하고 이제 수출 물량도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 쪽이 현재 가전 쪽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게 한 20%가 좀 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유럽 쪽이나 중국 쪽이 가장 크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사실 굉장히 좀 영업이익이나 매출 관련돼서는 거의 미미하다라고 봐도 될 상황이고요. 이제 떨어지니까 사실 이어령 비어령식으로 이제 기사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영향이 없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시장 영향, 그 다음에 이 관세 관련된 부분 말고 앞으로 더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포커스를 조금 더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단 HBM4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 안 한다. 전 제가 봤을 때 통과를 하더라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HBM은 차선책이기 때문에 일단 매출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계속 좀 어떤 갈망에 맞고 주주들이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퀄 테스트 통과하면은 이제 투심을 어떤 좀 좋게 만드는 개선하는 데는 그거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제가 봤을 때는 큰 영향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삼성전자에서 어떤 뭐 메모리 쪽의 영업이익을 깎아먹는 게 이제 LSI 부분, 비메모리 부분, 그다음에 파운드리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갤럭시 그 S56, 그다음에 폴더 7이 모두 이제 엑시노스 채택을 확정을 지으면서 LSI 사업부와 파운드리 쪽에서 조금 더 그 어떤 흑자 전환까지는 안 되고 좀 약간 적자를 줄이는, 사실 흑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시장에서 이제 주가 반등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은 적자폭을 줄이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가장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유의미 있는 부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3,000이 넘는다 안 넘는다, 지수가 3,000이 넘기 위해서는 넘는 것보다는 넘어서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삼성전자의 어떤 그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하긴 한데 사실 3,000 넘어도 내 주식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사실 뭐 3,000 넣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삼성전자가 2.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정확히 계속 팔다가 6월달 첫 거래에서부터 사기 시작해서 삼성전자가 반등을 줬습니다. 근데 어제 좀 약조정 받을 때 마찬가지고 오늘 좀 2.5% 나름대로 큰 폭의 조정을 받았을 때 외국인들의 매수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유의미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단기간에 오른 삼성전자 주가를 오늘 이용해서 조금 더 좀 단기 익절 포지션을 좀 잡고 있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관세 이슈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매수세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포착 도와주셨습니다. 삼성전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열어볼까요? SK텔레콤 하면은 해킹 이슈 아직도 떠오르는데 유심 교체하고 있는데 77%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빠르게 이번 달 20일 정도쯤에 이제 거의 마무리, 예약자들 기준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 20일 이후에는 예약 없이도 일단은 방문을 하면 이제 유심 교체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을 일단 하나 깔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LG U+와 KT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좋죠. 견조하죠. 오늘도 이제 큰 폭의 조정장에서 거의 주가 흔들림이 없는데 LG U+와 KT의 어떤 주가 흐름이 견조하게 유지가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SK텔레콤은 일단은 그 사서 놔두면 그들과의 어떤 눈높이를 당연히 맞춰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잠시 뒤에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SK텔레콤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배당인 것 같아요. 이제 배당 성향 35% 이상인 기업에서 받은 배당은 분리과세를 한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세금을 좀 낮춰준다. 분리과세를 한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배당주들의 가장 큰 이슈인데 35% 이상의 배당 성향을 가진 기업들한테 받은 배당. SK텔레콤은 배당 성향이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배당세 이런 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금융소득 이자나 배당소득을 합쳐서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런 것들과 따로 빼서 분리소득을 하고 세금도 좀 낮춰준다. 한마디로 이제 기업들한테 배당을 많이 하라라는 어떤 요청이 되겠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SK텔레콤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배당 성향이 60%지만 배당률이 낮으면 사실 그건 메리트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SK텔레콤은 실질적으로 이제 분리과세 적용을 했을 때 연간 배당 기준으로 한 6% 정도, 지금 은행 기준으로 3%가 채 안 나오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연간 기준 6%면은 사실 지금 SK텔레콤에 빠져 있는 주가, 그 다음에 주가 차익 실현도 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분리 배당을 연간 6%의 배당을 노릴 수 있다는 점은 통신사 3사 중에 가장 좀 최선호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4월달 해킹 사태로 SK텔레콤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물론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는데 지금 투심은 다 극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SK텔레콤 기준으로 40%가 깨졌죠. 40%가 마지노선이었었는데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통신사들 비율로 이제 점유율 비율로 40%가 깨져 39% 정도 점유하고 있는데 4월달, 5월달 두 달 기준으로
SK텔레콤이 일단 52만 명이 일단 순 유출이 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KT는 23만 명이 나갔고요. LG U-Pr는 18명이 나갔습니다. 알뜰폰은 10만 명이 유입을 했고, 그럼 이 나간 쪽이 다 어디로 가냐? 서로 이제 주고 받는 거죠. 네. SK텔레콤 지금 가입 못하지 않나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자체 어떤 그 대리점에서는 안 되죠. 근데 KT, U+, SK 세 개 마크가 있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리점에서는 가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보조금을 상당히 세게 줬죠. 그래서 오히려 SK텔레콤 쪽으로 옮겨가는 어떤 그 가입자들도 많은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일단 뭐 얼마 정도 손해를 보는지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RPU 한 달에 통신용으로 내는 평균 요금을 35,000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이제 빠져나간 그 고객이 12월 달까지 다시 안 돌아왔을 때 한 1,300억 정도 내외로 이제 SK텔레콤이 일단 매출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통신사들의 어떤 격변이 일어날 날짜가 정해졌죠. 7월 22일인데 단톡법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단톡법이 이제 7월 22일 폐지가 되면 통신사들이 가장 많이 힘을 쓰는 게 이제 보조금. 지금 휴대폰을 바꾸거나 어떤 뭐 번호 이동을 하실 분들은 7월 22일 후에 하시는 게 낫겠죠. 7월 22일 후에 단톡법 폐지 후에 아마 거의 뭐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보조금들이 굉장히 통신사들마다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서 어떤 회원 순 유입에 굉장히 좀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SK텔레콤이 사실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일단 통신사들 U+ KT가 주가가 견조하고 더 이상 추가 악재가 안 나온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지금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봤을 때 외국인들, 기관들 이제 해킹 사태 이후로 단기간에 매도가 엄청 세게 나왔었는데, 외국인들은 6월 달 들어서 순매수 쪽으로 이제 턴을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순매도 기조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배당 관련 정책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그리고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면 주가는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의견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오늘 공략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습니까? 종목이라고 해도 되고 이제 상품이라도 해도 되는데 KB 바레인프라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오, 네. 맥쿼리 인프라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상장된 인프라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어떤 기업인지는 맥쿼리 인프라를 아시면 될 것 같은데, 맥쿼리는 이제 호주 기업이죠. 호주인데 이제 미국 쪽에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 똑같이 만들어서 국민은행이랑 국민연금이 이제 다른 기관들과 합쳐서 1조 1,900억 정도를 출자를 해서 만든 인프라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뭐 고속도로나 뭐 다리 같은 거 건데 돈을 내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영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국가에서 이거를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리스크는 거의 없고, 일단 주식을 한 20몇 %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나머지 70몇 % 정도는 후순위 대출로 이제 이자를 굉장히 세게 받아서 그걸 이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는 기업이라고 이제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배당주를 그 공략을 할 때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게 뭐냐면 올해는 5% 줬는데 내년에는 4% 준다네, 이런 게 가장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네. 그걸 보통 이제 DPS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변동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목표가 7.7%였었는데 지금 가격 기준으로 8% 전후가 될 거예요. 그 부분 좀 설명을 나중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일단 상장하고 나서 아직 상장가를 못 갔는데 상장의 흥행에 완전히 좀 참패를 했죠. 바레 인프라가. 왜 그랬냐면 그때 공모 시장이 좀 굉장히 좀 안 좋기도 했고, 이 인프라 시장 자체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어떤 흥미가 별로 없었을 텐데, 일단 뭐 그 가장 좋은 체크 포인트, 장점 3개를 설명드리면, 네. 안정적인 이자 수익이 담보가 돼 있다, 확보가 돼 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주당 배당액이 DPS가 일정하다.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이번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됐을 때 뭐 수혜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상장하고 나서 2월 달에 많이 빠졌거든요. 2월 말서부터 많이 빠졌는데
이게 왜 빠졌냐면 상장할 때 일반 공모에서 실패를 해서 실권주가 나오다 보니까 이 상장 주관사가 세 군데가 있었었는데 2월 28일 날 락업이 풀리면서 다 쏟아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이 저점 기준으로 거의 9% 가까운 확정 수익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요 정도고요. 지금 상장 가격 대비해서도 약간 아래 가격인데 지금은 8%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다 안 준다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줄 수밖에 없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파란색 선이나 빨간색 수급은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설명을 드릴 때 빠지면 좋은 기업은 사실 세상에 없잖아요. 주가 흐름이. 근데 이 바레인프라나 맥쿼리 인프라 같은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빠지면은 사실 뭐 더 사면 되고 오히려 이득? 그렇죠.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정리를 하면 조선주도 좋고 방산주도 좋고 네. 증권주, 지주사 다 좋습니다. 근데 그러한 종목들로 나의 포트를 전부 채울 수는 없겠죠. 시장이 좀 어려울 때도 안정적으로 나한테 은행 이자의 거의 2.5배 이상의 어떤 그 이자를 주는 배당 수익을 주는 종목 하나 정도는 포트에 있으면은 굉장히 좀 든든한 어떤 포트폴리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좀 드리면 네. 제가 이제 원고를 이렇게 썼어요. 매수가는 지금 가격 이제 8,100원 전후라고 이제 드렸었는데 목표가는 사실 의미가 없어서 없다고? 그렇죠. 목표가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떨어지면 더 좋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 의미는 이제 이 발해 인프라를 조금 더 배당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이 좀 연구를 해보시면 목표가랑 손절가는 있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아마 이제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포트에 일단은 뭐 지금 시장이 좋다가 3차선 앞에 두고 좀 약간 오늘 세게 좀 밀려 있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어려운 시장에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KB 발해 인프라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오늘 좀 색다른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인프라 상품 관련해서 함께 공부해봤고요. 이것도 잘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시장 흐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유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이스라엘의 이란을 공습하면서 국제 유가 급등을 했고요. 이에 영향받아가면서 오늘 석유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했는데 오늘도 그런 탄력성 받아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대부분의 종목들 상한가 도달하는 움직임도 나왔는데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종목들 흐름 같이 체크해 보시면은요. 우선 중앙에너비스 또 한국석유, 흥구석유 일제히 상한가 도달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유가 관련주들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밖에 정유주들 GSE라던가 SO일 같은 종목들도 오늘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 종목은 유가와 함께 해운주들도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공격에 따라서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중동의 천연가스라던가 이 원유가 지나가는 수출 통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감들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상운임이 증가하면 해운주들에게는 그래도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전망에서 오늘 해운주들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상하해온 상한가 도달 이후에 소폭 조금 내려온 모습이고요. STX 그린로직스 20%대 강세, 대한해운 H&M까지 일제히 강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방산입니다. 오늘 역시 방산도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이란의 핵시설도 공격을 하면서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면전도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방산주들 오늘 중소형 방산주들의 움직임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응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도 이에 대응하듯이 영토를 닫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시장을 자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성 하이텍 26%대 강세, 한일당조, LIG 넥스원도 두 자릿수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휴니드, 빅텍까지도 두 자릿수 강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성주원 기자의 취재 현장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갤럭시 집단 소송 그리고 하이브 이슈에 대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자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다룰 이슈는요. 논란이 됐었던 삼성전자 갤럭시 GOS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의 성능이다 이렇게 광고를 해놓고서 실제로 의도적으로 성능을 저하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됐었던 스마트폰 GOS 사태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소비자들의 청구를 모두 다 기각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무엇이고 또 법원은 어떤 이유로 삼성의 편을 들어줬는지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 게임 최적화 서비스, 그러니까 게임 옵티마이즈 서비스의 약자로 해서 GOS 사태라고 이제 명칭이 붙여졌는데 이 GOS 기능을 소비자가 비활성화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GOS는 고사양 게임 등을 실행할 때 기기의 과도한 발열을 막기 위해서 CPU나 GPU의 성능을 좀 인위적으로 조절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스마트폰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역대 최고 속도다 이런 식으로 최고 성능을 강조하면서 광고를 했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런 게임 최적화 서비스가 작동이 되고 적용이 되면 실제로는 그런 최고 속도, 역대 최고 성능이 발휘되지 않는 것이니까 이것은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이다, 소비자를 속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삼성전자의 광고가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실제 손해와 또 그 손해가 광고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광고는 기만적인 것을 일부 인정했는데 결국에는 소비자가 진짜 손해가 이로 인해 발생을 했는지 그 연결성에 대해서 좀 입증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입증이 부족했다라고 판단했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재판부는 먼저 소송을 제기한 그런 1,800여 명의 원고들의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1,800명의 원고들 중에는 이런 GOS 정책이 도입되기 훨씬 이전에 기기를 구입했던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또 혹은 성능 제한이 해제된 업데이트 이후에 기기를 구입한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이 원고들 1,800여 명의 원고한테 일괄적으로 이런 손해를 이렇게 똑같이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법원은 GOS로 인한 성능 저하의 그 상황은 이 상황은 일부의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그런 좀 제한적인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이 GOS 기능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뭐 아주 그런 고사양의 게임을 돌릴 때 그럴 때에만 이 GOS 기능이 활성화되고 적용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 1,800여 명의 원고들 각자가 실제로 그런 GOS가 적용될 만한 고사양의 게임 앱을 실행했는지 이용했는지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도 이유로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자체는 기만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은 맞다라고 하면서도 그로 인해서 이 개별 소비자들이 실제로 내가 어떤 성능 저하를 겪었고 또 그것이 내가 이 구매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 입증이 좀 부족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권리 침해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 발생 그리고 인과관계를 원고 측이 입증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GOS의 존재라던가 기능을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그 자체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 불법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네, 소비자 측에서는 이 GOS 의무 적용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 기본법 위반이자 또는 신의 측상 고지 의무를 위반한 불법 행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요. 법원에서는 GOS 기능이 일부 고사양 게임을 하지 않는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성능에 아무런 제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GOS 적용 여부가 전체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통상적인 소비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품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GOS 기능이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모든 소비자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해야 할 법정 의무까지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좀 아쉬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입증 책임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할 때나 기업들이 광고를 할 때 지금과 같이 기만적인 행동이 인정이 되더라도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이번 판결은 향후 IT 기기의 어떤 성능과 관련된 소비자 집단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좀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소비자들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기업의 과장 광고 또는 기만 광고를 문제 삼더라도 개개인의 어떤 구체적인 피해 사실 또 그것이 이제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명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해야 한다는 그런 입증 책임의 어떤 장벽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앞으로 유사한 소송을 준비하는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욱 정교하게 증거 수집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배상 책임은 면했습니다만 법원이 광고의 기만성은 일단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제품의 성능과 관련된 마케팅이나 광고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이제 과제를 안게 된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지금 이 판결은 1심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심과 혹은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 소비자 측에서 이제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1심 판결을 통해서 소비자분들도 입증에 대한 중요성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기업들 입장에서 보다도 신중한 광고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선례를 남겨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심이라든가 앞으로의 판결이 또 어떻게 날지도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요. 하이브입니다. 최근에 하이브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BTS가 완전체로 돌아오는 게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하이브 좀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풋옵션 소송과 관련돼 또 엮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관련된 이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방탄소년단 BTS 네네. 멤버가 이제 그 멤버들이 군복무를 마치면서 이제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고,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뭐 계속해서 뭐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네. 리포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이제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에 또 260억 원대 풋옵션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어제 이제 열렸는데, 여기에서 양측이 뉴진스 빼가기 의혹을 두고 한치의 양보 없는 그런 설전을 벌이면서 그 하이브의 경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또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풋옵션 소송의 핵심 쟁점, 그러니까 이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좀 엇갈리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제 이번 소송은 민희진 전 대표가 이제 하이브를 상대로 네. 어도 지분에 대해서 풋옵션,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 내 갖고 있는 지분을 이제 너가 사야 된다, 사줘라라는 그 풋옵션을 이제 행사하는, 그게 이제 작년 11월에 그 풋옵션을 행사했는데 이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계약에 따라서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60억 원대 풋옵션 소송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한 거고요. 이제 민 전 대표 측에서는 계약에 따라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하이브가 이 주식 매매 대금을 나한테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 전 대표가 이제 풋옵션을 행사한 것이 작년 11월인데 그 전에 작년 7월에 이미 주주 간의 계약이 해지됐다라고 하이브 측에서는 주장을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이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해서 이미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풋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이미 우리 둘의 그런 계약 관계는 해지가 됐다라는 것이 이제 하이브 측의 주장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번 소송의 핵심은 실제로 뉴진스 빼가기 시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한 하이브의 계약 해지 통보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이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뉴진스 빼가기가 진짜인가 아닌가 그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제 변론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양측에서 어떻게 주장을 했을까요? 네, 하이브 측에서는 민 전 대표가 거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뒤로는 뉴진스를 빼가려고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작년 3월에 그 뉴진스 멤버 부모들과의 회동에서 이미 하이브를 빠져나간다는 목적의 회의 자료를 만드는 등 계획적인 행위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하이브 측에서 증거로 제시하려고 했고요. 반면에 민 전 대표 측에서는 이것을 소설 같은 황당한 주장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하이브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시점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7월인데 정작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그보다 한참 뒤인 작년 11월 말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간 순서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작년 11월 말에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의 하이브를 상대로 이제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통보를 했고, 자기는 그 전에 풋옵션을 행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해지가 되기 전이니까 나한테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해라라는 것이 이제 민 전 대표의 주장인 것이고요. 하이브 측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 전에 이미 당신들이 뉴진스를 빼가려고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작년 7월에, 그러니까 11월, 민 전 대표 측은 이제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이브 입장에서는 작년 7월에 이미 당신들의 그런 뉴진스 빼가기 의혹들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그러니까 민 전 대표와의 계약은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민 전 대표가 갖고 있는 풋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하이브 측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하이브가 이제 제시한 그런 카카오톡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증거 채택에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증거 공개 여부를 두고도 좀 신경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이 완벽하게 좀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누가 더 입증을 잘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경영진 간의 법적 분쟁이 쉽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BTS 컴백 기대감 때문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계속 높여잡고 관련된 기대감이 또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악재가 또 발생하다 보니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 점이 바로 이제 약간 좀 시장에서 바라보는 약간 네. 딜레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BTS 멤버 전원의 전역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될 그런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증권사들은 뭐 대규모 월드 투어 또 앨범 판매 등으로 인해서 하이브의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좀 잇따라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이번 풋옵션 소송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하이브와 어떤 민희진 대표와의 소송들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룹의 핵심 경영진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경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고요. 어제 법정 공방에서 보듯이 상당히 양측에서 이미 뭐 갈등의 골이 매우 깊은 상황이다. 또 다음 재판은 이제 9월로 잡혀 있고 좀 이제 시간이 넉넉하게 좀 기일이 잡혀 있는데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분쟁이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BTS 컴백이라는 강력한 펀더멘털과 그런 예측 불가능한 경영 리스크 사이에서 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GOS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BTS 컴백과 함께 그 기대감 속에 잘 가고 있는 하이브 민희진과의 또 이야기 이슈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성주원 기자의 취재 현장 성주원 기자와 함께 이슈 나눠봤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12일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추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달러 인덱스는 이날 장중 97.6일까지 하락해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달러가 기술적 붕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미국 대통령 임기 첫해 하반기에는 달러 약세가 반복돼 왔다며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달러 지수는 약 10% 떨어졌고 아직도 고평가 상태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원 공화당이 추진 중인 보복성 세금 조항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달러 회피 심리를 자극해 추가 하락 요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미국 국채 금리는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프랑스 BNP 파리바는 유럽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에 대한 해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덴마크 연기금은 올해 370억 달러 규모의 익스포저를 줄였다고 밝혔다. 네, 금요일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는데요.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그리고 최영지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조정받는 시장, 코스닥 2%대 약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은 어떻게 시장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일단 오늘 장 초반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단 기관의 매도가 오늘 코스피에서는 상당히 좀 많았고요. 일단 오늘 보니까 한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온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요. 외국인은 일단은 장 막판에 순매수로 돌면서 대략 한
300억 정도 매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이어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번 중동발 리스크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일단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과 이란의 핵과 관련된 협정을 조금 두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사실은 이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자기 내부적으로 조금 위기에 처한 네타냐후가 사실 외부적인 변수에서 일단은 자기 해결책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드러난 공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주말로 들어가면서 일단 중동발 리스크가 절정으로 치닫고 조금 해결되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면전을 치르기에는 사실 두 나라가 물리적 거리상으로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책적 방향이 사실 유가에 굉장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 유가가 오늘처럼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지금 쓰고 있는 관세 카드 정책, 그러니까 관세 카드를 이용한 협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또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사실은 이번 리스크는 조금 완화될,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이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두 나라가 조금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던 종목은 일단은 분기별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속적으로 시현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파마리서치가 이제 인적 분할을 결의하면서 오늘 상당히 크게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한 17% 정도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사실 파마리서치 측에서는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일환으로 6월 20일 날 자사주 매입 공시를 또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역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지속적으로 출회되면서 오늘 하락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사실 다음 주 좀 당분간은 일단은 가격 조정은 이제 대기 매수세가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으로 보이고 있지만 오늘 하락으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수급적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오늘 강하지 않고 막판에 매수로 돌았다는 건 여전히 시장에 하방을 좀 외국인들이 받치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깊이가 깊진 않다. 그리고 기간도 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위주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다음 주에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조정을 좀 매수 관점으로 기회로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최영주 전문가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사실 조정이 나올 때가 됐는데 계속해서 안 나와서 저는 오히려 더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긴 하지만 차익 실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7거래 연속이나 올라갔던 만큼 이렇게 조정하는 국면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최근에 올라갔던 상승 자체가 거래 대금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유입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일단은 밸류에이션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PBR을 조금 더 주시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전거래일 기준으로 코스피의 PBR이 0.98배까지 올라섰습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PBR이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평가 국면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단기간에 올라간 만큼 PBR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자면은 코스피 PBR이 1배까지 올라갔을 때 두 차례 이상이나 저항을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저항대가 지금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PBR 1배를 이제 뚫으려면은 당연히 실적까지 동반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코스피 3천선까지 뚫게 된다면은 이제 PBR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좀 우상향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 실적이 코스피의 PBR과 3,000포인트 돌파를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물가지수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요. 전거래일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하회하는 수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완만하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0.1% 상승을 했고요.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근원 PPI의 경우에도 0.1% 오르는데 그쳤는데요. 다만 관세 부과 이슈가 물가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물 경제에 이 관세 이슈가 반영이 되려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은 물가에 대한 것들은 안도하기엔 아직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장기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 자체는 크게 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유가에 대한 걱정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뭐 셰일 오일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동안에 유가가 워낙 변동성이 크기는 했지만 방어를 할 만한 요소들은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 중동 리스크에 대한 것들이 장기화된 만큼 시장의 영향력 자체는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잡을 만한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가장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걱정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그걸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유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잖아요. 이런 정유주들을 계속해서 들고 갈지 신규 접근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테마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단기적인 접근으로만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보겠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이 중동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주말 사이에 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도 계속해서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2,932포인트까지 좀 살짝 오르게 됐었는데 이내 하락 전환해서 내내 하락 구간에 머물렀습니다. 2,877포인트가 장중의 저점이었고요. 현재는 2,896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23포인트가량 끌어내린 모습이네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전일 대비 20포인트가량 내리면서 현재 구간 2.6% 내린 768.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의 경우에도 0.7%대 마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폭이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순매수세 아주 소폭의 322억의 순매수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관은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5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집계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기관과 수급 공방 벌이면서 5천억 원 가까이 담아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포착이 됐고요. 외국인이 2천억 원 이상 덜어냈습니다. 개인은 3천억 원대 매수 우위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2%대 약세 마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좋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살짝 조정받으면서 0.5%대 약 보합권 마감 예상됩니다. LG엔솔은 3%대 약세입니다. 우리 시장 마감입니다. 네, 6월 13일 금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 전쟁과 관련된 폭격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도 시장이 좀 잘 가지 않을까라는 소폭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시장, 양시장 일제히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면요. 하락한 종목이 현저하게 많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특히나 삼성전자가 2%가량 빠졌는데요. 다만 오늘 지수단을 보게 됐을 때 코스피 자체가 1% 이상의 강한 하락이 나오지 않았는데 삼성전자는 2%까지 하락한 걸 본다면 그래도 버텨주는 대형주들은 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오늘 방산주들의 힘이 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4%가량의 강한 상승 나왔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8%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생명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1%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됐고요. KB금융지주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지수의 하락 대비는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이었고요. 지주사 같은 경우는 혼조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오늘 카카오가 1.9%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에 카카오와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 이슈가 적혀지면서 이로 인해 오늘 2% 가까운 오름세가 나왔고 네이버 역시나 오늘 0.8%가량 상승하면서 인터넷 대표주들 흐름 좋았고요. 물류 항만 관련된 기업 괜찮았죠. HMM 같은 경우에도 5%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났는데 완성차 바이오 쪽 좀 약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게임주들도 좀 전반적으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약세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움직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습니다. 장중에 3%가량의 하락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 종목은 그래도 버텨주려는 모습. 하지만 파마 리서치가요. 무려 17%가량의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전자기술 쪽 보겠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게 제조업과 전자기술인데요. 신성 델타테크 11%가량 상승했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경색된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 약했고 로봇 역시나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게임주들 일부 종목은 살아났습니다. 특히나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모멘텀 부각을 받으면서 10%가량의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텐센트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다만 다른 종목들 호재가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약했고 엔터주들이 좀 강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아난티와 같은 남북 경협과 관련된 기업 일부 종목은 그래도 시세를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지수단에서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0.87%가량 빠지면서 결국에는 2,900선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6%, 다만 장중의 낙폭을 회복해 주려는 모습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나타났습니다. 768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피 200 역시나 0.8%가량 빠지는 모습. 사실 우리 시장이 강세장에 들어갔을 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오늘 빠질 때는 더 빠지는 모습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의 낙폭을 만회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입니다. 외국인이 오후장 들어서 매도에서 매수로 수급 포지션을 전환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5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7거래일 만에 개인의 매수세 들어왔고요. 4,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냈는데 기관이 전거래일 이어서 오늘까지도 강하게 던져내고 있습니다. 최근 기관, 특히나 금융 투자가 차익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보시죠. 네, 반면 코스닥에서는 조금은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2,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졌고요. 수급을 보더라도요. 5일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를 강하게 담아냈던과는 별개로 코스닥에서는 살짝 눈치를 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9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냈고요. 주간 거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2%가량 빠졌고요. SK하이닉스 보합권입니다. 엔비디아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반도체 대형주인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버텨주려는 모습이었는데 트럼프가 가전제품에도 철강관세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면서 가전의 타격이 좀 우려된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2%가량 빠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9% 하락, 오늘 2차 전지 많이 약했습니다. 2.6%가량의 하락이 나왔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버텨주려는 모습 나타났는데 지금 0.8%가량 하락하면서 종가 체결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시죠. 네, KB금융과 HD현대중공업 상승했고요. 나머지 종목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역시나 관세 리스크 부각받으면서 오늘 약했던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6% 넘게 빠졌고요. 2차 전지 에코프로 BM 모두 다 4에서 5%가량 하락, 로봇 관련 기업도 약하면서 5위권에 있는 모든 종목들 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월요일장에는 어떻게 움직임 가져갈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환율 상황 확인해 보시죠. 대신증권의 김동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환율이 좀 변동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이 특징적이었습니까? 우선 전일 뉴욕장에서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데요. PPI 지표가 나온 것 자체가 결국은 물가가 계속해서 둔화되는 모습을 미국에서 보이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해서 1,355원 수준으로 마감을 했었고 CPI 이어서 예상치보다 낮은 물가 지표들이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시아장에서 달러 환율이 1,350원에서 시작하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의 이란 고승 뉴스가 나타나자마자 이제 폭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우선 1,373원 정도까지
하이를 찍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란 내용이 이제 이란의 주요 핵 시설 여러 곳 타격했다고 전해졌고 미국의 개입이나 지원은 없었다고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확대 가능성으로 강한 상승 압력이 하루 종일 지속되다가 우선 다른 통화들이 소폭 이제 반등하자 상승폭을 조금 낮춰서 1360권 50전에 오늘 장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음 주에도 환율에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은 미국이 중동의 자국 인력 철수 조치를 이미 한 것으로 나왔었고, 그것이 이제 미국은 15일 날 이제 이란과 핵 협상을 연결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즉각적인 공격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만류를 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의 공습이나 이런 걸 공격들이 있을 경우에 영내 미국 시설에 대한 공격 같은 것들을 가하겠다고 경고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미국이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미국이 이런 사태에 휘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동 분쟁이 격화되면 우선 유가 같은 것들이 오늘도 6% 정도 상승했었고, 이런 유가 상승은 특히 인플레이션을 강화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기존의 관세와 더불어 인플레이션이 강화되고 경기가 계속 지금 좀 하강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심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스크 회피가 강해질 때 달러 매수세가 오늘처럼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달러에서 이제 벗어나는 트렌드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제 시장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달러원 환율의 하락 근거가 좀 불확실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1,350원에서 1,370원 타겟 랭지로 우선은 감안하고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BOJ나 BOE, FOMC 같은 각국 금리 결정들이 다 예정되어 있고 금리 결정 자체의 넘버가 변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이제 코멘트들이 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금리 결정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좀 더 집중돼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환율에 영향을 가장 크게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주말 사이에 중동에 대한 이슈를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죽지세로 상승하던 국내 증시 오늘은 쉬어갔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 그리고 미국발 관세 리스크 등 경계 요인들도 좀 나타났는데요. 허니문 랠리가 끝난 걸까요? 아니면 잠시 쉬어간 걸까요? 다음 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욱 과장께서는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좀 전망해 보실까요? 네, 일단 주말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제 전면적 확대 가능성에 대한 이슈들이 나올 것 같고요. 또 미국 시장이 밤에 이제 개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가에 좀 프라이싱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국내 증시는 이제 다시 반영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음 주 코스피 지수가 일단은 24년도 7월 고점 부근을 사실 돌파하면서 일단 가격적인 기술적인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중도발 리스크를 엮어서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다음 주에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간다면 당분간 이제 가격적인 조정도 일단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고점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번 돌파의 흐름이 사실 외국인 수급과 관련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일단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외국인들이 하방을 좀 튼튼하게 막아주면서 오늘 같은 날처럼 일단은 저가가 기술적으로 좀 무너지는 자리가 나오면 다시 받아서 올리는 그런 모습이 다음 주도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일단 주말 사이 전면적 리스크가 이제 완화된다면 일단 외국인 매수세가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대량으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때 좀 샀던 종목들이 뭐냐면 일단 반도체
탑2,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규모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제 방산주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을 주력으로 좀 매수를 했는데 사실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밸류에이션 봤을 때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대략 한 36조 정도 되는데 현재 시주가총액을 기준으로 해보면 대략 POR 5배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향후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좀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높다. 그리고 오늘 하락의 폭을 좀 키웠던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섹터 전반의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일단 선별적으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에 일단 사노피의 기술이전한 ABL 301의 임상 1상 결과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나온다면 사실 안전성과 그다음에 효능에 대한 데이터도 확인이 조금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GSK의 기술 이전했던 BBB 셔틀에 대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같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개별주도 오늘 하락폭이 과도했기 때문에 일단 분할 매수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7월 실적 시즌이 일단 시작되면서 6월 달에는 사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섹터, 그래서 화장품 섹터 같은 것이 사실 실적 모멘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실적 시즌에 대한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최영지 전문가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가 또 있는 만큼 금리 결정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제 전망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에 대한 이슈가 실물 경제까지 반영이 되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만큼 연준에서는 지금 실물 경제에 반영이 되는 걸 보고 나서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 시기 자체는 9월 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도하는 장세잖아요. 워낙 금리 인하 국면에서 성장할 만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는 미국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가는 장세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결정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 이번 달 안에 통과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관련된 뉴스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주사랑 고배당주와 금융주 등이 올라가는 장세가 연출이 됐어요. 근데 상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 오히려 재료 소멸로 좀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주사의 경우에는 순수 지주회사와 그리고 사업형 지주회사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사업형 지주회사가 좀 주도하는 장세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정책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주도하는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 이제는 개별 모멘텀으로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만큼 저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실적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장세가 연출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테마성보다는 개별 모멘텀에 주목을 하면서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 도와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김경국 과장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UTI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이 회사는 일단 삼성전자에 있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커버 글래스를 주력으로 원래 했던 회사인데 몇 년간 이제 기술 투자하면서 UTG 기술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한테 지금 현재 부여된 모멘텀이 뭐냐면 26년 말에 출시 예정인 애플 폴더블에 대한 부품 공급 가능성이 시장에서 이제 점쳐지고 있는데 사실은 7월 정도에 애플이 내년에 출시되는 폴더블 폰의 부품 공급사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회사는 어디냐면 기존의 벤더였던 이제 중국의 렌츠 공업이라는 회사가 일단 거론이 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도우인시스와 그다음에 UTI 정도가 애플 폴더블은 UTG 공급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선정이 된다면 동사의 실적 모멘텀이 극대화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동사가 현재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공장의 인원을 좀 축원 중이고 또 캐파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소식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2만 원대 초반에서 2만 5천 원대 박스권을 돌파하기 위한 흐름이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가에서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 라인은
경우에는 19,000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UTI 목표가 3만 원까지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최영지 전문가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칩셋 미디어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 장세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칩셋 미디어의 경우 최근에 차세대 영상 처리용 NPU인 웨이브엔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NPU라는 거는 신경망 처리 장치를 의미하는데요. 모바일이라던가 차량, 셋톱박스 다양한 응용을 할 수가 있는 만큼 사업 다각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AI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런 기대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1분기 같은 경우 칩셋 미디어가 AI 분야 라이선스 매출이 증가를 했는데요. 무려 66%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와 관련된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칩셋 미디어는 다행히도 관세 리스크를 피해 갈 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완제품 수출과 다르게 관세 영향을 덜 받는 IP 라이선스 사업을 모델로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 20선 구간대인 23,300원 구간대가 강한 저항대 가능성이 높아서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13,100원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칩셋 미디어까지 의견 들어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시장 한마디 듣고 이 시간 정리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어요? 네, 다음 주는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라 이렇게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문가님께서는요? 저는 추세 추종보다는 추세 전환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하는 종목들을 잡아보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선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